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3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내 낙폭을 키워내면서 코스피는 25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0.2% 소폭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저희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 밖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 효력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아니라고 그래서 또. 네. 네, 그렇죠. 점점 더 네.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스크가 무슨 파이낸셜 리스크, 무슨 뭐 경제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리갈 리스크를 개인들까지 신경 써야 되는 법원에다가 그렇죠. 상고를 하고 네. 뭐 항소를 하고 이런 단어도 어려운데 네. 예, 이제는 대법원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까지 법원을 네.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트럼프가 뭐 금요일 날 대법원에 긴급 구제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이제 하루잖아요. 네. 네, 과연 이게 또 사실 대법원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이제 진짜로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그 항소 본안 판결 나오기 전까지도 그게 완전히 효력이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니까. 예. 해도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보죠. 네,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관세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급등해서 올라갔었던 게 미국 시장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항소한다는 뉴스 확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관세 지속된다. 진짜 급전락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관세 리스크나 그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 의견이 좀 갈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더 많은 비중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거로 보는 쪽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골드만삭스 같은 데들은 이게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쪽이고요. 그 뭐 의견들은 여러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봐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좀 나이스하게 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껴는 그러게요. 게 될 거고 네. 그 트럼프의 특성상 네. 아마 또 강한 반작용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를 시장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페이스인지를 또 구별해야 되니 네. 이런 거 자체가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루 이틀 뭐 장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일이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시장에서만 보면 그게 도움이 되는 쪽보다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관세에 관련해서 판단을 하는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사실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더 나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네. 더 좋게 만든 것도 아니다라고 네.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워낙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그때가 최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더 분위기가 완화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왜 연방 법원에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권한 밖이다 하면서 상호 관세를 무력화시켜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이 더 출렁이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시장적인 입장에서 그렇고요. 예. 뭐 그게 옳으냐 그냥 얘기는 저희 쪽 얘기는 아니니까 네. 예, 그 판결이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제일 힘든데 지금 그걸 좀 만들어낸 듯해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지금까지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이게 시장을 반전시키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까지는 안 갈 거라는 건 대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흔들리게는 하겠지만 내가 봤던 시장에 대한 판단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그 전에 이제 BBB 네. 뷰티풀 법안 나오면서 네. 이제 조용히 있다가 붙인 게 있는데 관세 이득세라는 것도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네네네. 이득을 보면 돈을 내 세금을 내라. 그래서 네네네. 관세를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투자 이득세까지 받으려고나 그래가지고 잠깐 지나가고 넘어갔는데 도이치가 레포트를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고 물음표가 던져졌는데 무조건 나쁠 것 같아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네네. 전체적인 글로벌하게 이제 자산 배분해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미리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대표님 생각은 그 어떠세요? 관세 이득세에 대해서 그럼 다시 좀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 이득세가 아니라 네. 금융이득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본 유입세. 자본 유입세. 네. 그래서 미국에다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면은 네. 그 이익 본 캐피탈 게인 텍스 우리로 수익 난 거에서 세금 띄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투자해서 이익 나면 22% 세금 띄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기가 띄겠다고요. 우리 띄기 전에. 어디서 투자자한테. 뛴다고요? 미국에서. 그게 지금 결정이 됐다. 아니요. 그게 BBB 안에 있대요. 아, BBB 안에 있다. 네, 그래서 도이치가 그게 되면 또 이제 관세 다음 거가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망가질 거다. 도이치도 네거티브하게 보니까 아까 이제 약간 별로 안 좋게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대표님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끌어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법원에서 상고해서 관세를 무마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는 제 생각에는 관세를 저렇게 무마를 시키면 이쪽 걸 꺼낼 거야라고 그러면서 레포트를 쓴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어제 터진 거와 연결시켜서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기 때 트럼프가 했던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또 본인이 이번에 이제 우려가 돼서 인터뷰를 했죠. 이렇게 이러다가 빚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지금은 이 사람도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도 맞춰줘야 돼서 많은 걸 집어넣은 상태지만 결국 통과할 때는 이것저것 떼어내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정상으로 7월 정도 목표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이 흐름이. 그러면 거기서 막 떠들면 하나 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빼든지 넣든지. 이걸 감안해서 가는 게 트럼프예요. 원래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자본유입세 이런 거는 빼줄 건데 하나 넣어서 저는 이거 줄 노이즈라고 테니까 봅니다. 이거는 예, 줄 예, 테니 예. 이거는 빼자 그 이럴 때 협상의 협상의 기본적인 카드로 틀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어제 뭐 국내 증시는 이제 뭐 상호관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라는 소식에다가 금리까지 인하되니까 이게 호재가 맞물려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무역과 관련된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간밤 뉴욕 증시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빠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타이밍적으로 일단 좀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정은 충분히 쉬어야죠. 있을 수 있는 네. 구간이다라는 맞습니다. 의견이 네, 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월가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 JP모건 쪽에서는 예.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데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쪽에 그 하우스뷰를 내는 그 리서치 쪽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현재는 네. 그런데 트레이딩 데스크 그 쪽에서 주로 이제 좋게 보지만 지금은 조정이 필요하다. 예. 저도 딱 그렇게 보고 아, 있어서요. 네. 사실은 여기서 멈칫거릴 수 있는 자리였고요. 예. 근데 때마침 그 이슈가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월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낼 때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 어떤 느낌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이미 알아챈 듯한 게 꽤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최근에 타코라 그래서 트럼프를 조롱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주 강경하게 말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오늘도 아마 인터뷰 하나에 말했습니다. 아주 못된 질문이라고 뭐 예.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건 쇼고요. 실제로는 최근 지난주에 아주 그 뭔가 달라진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장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이 마치 그 다이어트 할 때 견뎌야 하는 구간처럼 뭐 이렇게 견뎌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인터뷰, 재무장관 인터뷰까지 포함하면 상당 부분 성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이미 눈치챈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기술적 조정 시기에 이런 게 터지면서 같이 좀 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밈 이미지요. 타코 위에 트럼프 대통령 타커 위에 올렸어요. 얼굴이 저러니까 싫어하죠. 네. 저라니까 싫어하죠. 저 자기 얼굴 저기 저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대통령인데 아니, 그 밑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아래는 또 뭐예요, 저게? 지금 치킨 머리 그래 이렇게 찍히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가깝게 안 보여요. 와. GPT 가지고 저런 걸 만들고 있으니까요. GPT한테 저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랬겠네요. 만들어 주잖아요. 그랬겠네요. 옛날 같으면 저런 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치면은 저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네요. 그럴 것 아니 같습니다. 그래도 무관심보다 훨씬 좋죠. 셀럽이고. 원래 셀럽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어저께 조금 아까 이제 말을 이어가면 실제로 네거티브하게 본다고 얘기하지만 장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어저께 나온 지표들을 보면 예. 결국은 나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GDP도 이제 하향으로 돌고 네네네. 그다음에 실업률도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네거티브하게 이제 기후제를 지내는 분들은
유튜브는 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굉장히 막 이제 폭락할 거고 이제 뭐 이제 공황 올 거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금융사나 전문가 쪽에서는 그렇게 대부분은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님은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소프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말하는 거라서 그 데이터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프트 데이터는 아예 침체를 말하고 있는데 네. 예,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컨퍼런스 보드 같은 지표들이 말하는 네. 거고 오늘도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걸로는 그 소기업 낙관 지수처럼 나오는 CEO 지수가 나왔는데 네. 뭐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걸 가져다가 주장을 하면 얼마든지 침체까지 몰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하드 데이터는 아주 건전한 상태다라는 거고 그런 그 하드 데이터는 거 뭐냐면 실제 경제가 조사돼서 나오는 지표들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향후는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드 데이터가 맞든지 소프트 데이터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반대를 말한다면. 그런데 가장 최근에 23년도, 2023년, 24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침체 온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프트 데이터를 신뢰하고 마구 밀어붙였었는데 왔습니까? 안 왔죠. 안 왔지 않습니까? 그때로 보면 소프트 데이터가 꼭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다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 데이터가 진짜 나쁜 게 예견적이어서 하드 데이터가 같이 나빠지든지 앞으로. 두 번째, 소프트 데이터는 23년도, 24년처럼 지 혼자 나빠졌다가 다시 하드 데이터를 따라오든지 결국 침체가 아닌 거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그거를 왜 지금 판단 못 하느냐? 왜냐하면 관세를 때리긴 때렸지만 유예를 많이 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직 안 드러났기 때문에 7월 정도는 돼야 네. 진짜 하드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거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지금 하드 데이터 이게 맞아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데이터들, 하드 데이터들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왜 잠정주택 판매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실업률도 특히 이제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지표는 그 연준과 관련해서 이제 금리에 관련돼서 보면 실업 지표입니다. 그러게요. 실업률이 조금. 예, 맞습니다. 실업수당이 올라갔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 쪽에서 보면은 지표로 보면은 꽤 그래도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네. 것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함부로 일시적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셔도 실업은 계속 나빠질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연준의 또 하나 지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비슷하게 위협적이라면 연준은 죽었다 깨나도 못 내리죠. 오늘 뭐 파월이 말한 것처럼 네네.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분기까지 잘 지켜준다면 하반기, 3분기, 4분기 저는 이제 4분기 이날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떠냐면 상당히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립금리를 3%로 보거든요. 지금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면 3%까지 내릴 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하반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나오기 때문에 실업 지표가 나빠지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나빠지면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은 기본적으로 아주 박살나지 않습니다. 네. 예, 이런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했고 실제로 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백악관으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초청했고 이게 사실 깜짝 회동 사전에 네. 없었던 맞습니다. 여기 뭐 벤스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리는 안 하는 거는 이거 무역 협상에서 우리 불리한 위치다라면서 압박을 했는데 뭐 사실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파월은 못을 박았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나와서 보면은 왜 인플레이션보다는 약간 고용 쪽에 조금 더 좀 네, 맞습니다. 예의주시해 보겠다라는 거를 시사를 했었잖아요. 제일 초기에 그랬고요. 예. 중간에 변해가지고 갑자기 좀 더 강경하게 변했고요. 예. 사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제롬 파월은 어떤 입장적으로 볼 때 바이든일 때와 좀 달라진 듯한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처음에 그 전까지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말했다가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관세가 그 인플레이션 가져온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지표를 보고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럼 예. 개인적으로는 언제쯤 연준이 금리를 인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 그 제롬 파월은 네.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은 제가 이쪽 시장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보내온 기간 동안에 보면 수많은 연준 의장도 제가 한 세 명은 본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통화 정책은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실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도에 같은 일을 했으니까요. 2018년도 12월 달에 제롬 파월이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다음에 2019년 7월부터 3번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인슈런스 컷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간단히 말하면 잘못 봤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요점이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네. 통화 정책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트럼프가 왜 미치고 팔짝 뛰냐면 이게 자기가 지금 하는 정책은 미국을 위해서 너무 좋은 건데 네. 그러면 대가를 치르는 게 뭐냐면 침체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니네가 지금 금리 내릴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려주면 국가를 살리는 건데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거 완전히 동의하는 게 원래 연준 의장이 골드만 이런 데 하셨던 분들이 오셨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법하시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법하시는 분은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 원리 법대로,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 데이터 가져야죠. 이제 IB 쪽에 있던 분들은 좀 질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닌지 봐서 네. 뭐 좀 틀리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고 이런 게 되는 데 관해서 이제 변호사님은 너무 이제 법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나온 다음에 법대로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법대로 할 거면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예, 앉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어. 그게.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건데 법대로 할 건데 GPT 보고 시키면 되지 뭘. 그거를 뭐 이게 연준 뭐 안 쳐놔요. 그 숫자 바뀌면 바뀔 거고 안 바뀌면 안 바뀔 거고 바뀔지 안 바뀔지 예상해서 미리 바꿔줘야 되는 건데 리스크 테이킹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그러니까 화나는 소리쳤구나. 트럼프는 저는 약간은 이해는 돼요. 그래갖고 백악관까지 불렀는데 네, 끝까지 그랬더니 고집을 나- 부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 그럼 전에 이미- 바이든 이미 때는 좀 좋아했는데 네.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네, 이미 싫어하는 건 뭐 공개적으로 티를 그렇죠. 냈으니까. 공개적으로 티를 냈으니까. 그리고 네. 어차피 내년에 끝인데 뭐. 네, 내년에 끝이니까 뭐 나도 그냥 뭐 나이도 있고 충분히 이제 끝나니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뉴스가 어떤 경제 지표가 아니라 그때 침체가 온다고 그랬다가 안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아까. 근데 그 안 왔다가 다 안 올 수 있었던 게 네. 결국은 AI였거든요. 아, 예, GPT 모멘트가 생기면서 AI 모멘트라는 게 생기면서 얘가 침체로 갈 뻔한 걸 살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AI 모멘트도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왔고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저 데이터들이 계속 나빠지면 네. 진짜 나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럼 이걸 그때처럼 턴어라운드 시키려면 네. 엔비디아가 지금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됐든 또 누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됐든 새로운 이제 로보택시가 됐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얘가 뭔가 성장성을 확실하게 늘려줘서 베센트가 얘기하는 이제 분모 GDP 성장률을 높여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 내가 막아볼게.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할 만한 모먼트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셨을 때? 시장이 희망을 가질 요인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발표를 했고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매출은 얼마가 늘었니 이런 얘기는 다 아시는 걸로 보고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현격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좀 그 뭐랄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 말보다는 미국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는 뭐라 그랬냐면 엔비디아는 더 이상은 시스코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버블 때 시스코는 엄청나게 주가가 먼저 가고 실적이 못 따라가서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차트로 만들어 보면 탁탁탁 올라가는 중이고 요번에 그 실적으로 증명한 거죠. 왜 이게 크냐면 중국 판매 못하게 된 80억을 감안하고도 이번에 그걸 끌어안고도 거의 컨센서스 다 맞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에 3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중국 위험이 제거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블랙웰 그 렉의 완전 양산. 이건 진짜 기술적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이
그 GPU끼리 연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 LLM 모델에서 조 단위의 어떤 파라미터가 아니라 100조 단위의 파라미터로 가려면 GPU끼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생겼냐면 과열에 너무 많은 그 전력이었는데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공지능 쪽에서 진짜 대단한 소식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블랙웰 렉 판매만으로 분기 매출 300억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300억이 어느 정도냐면 이번 분기 매출 토탈이 44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렉 판매만으로 300억 가능하다면 서프라이즈를 계속 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만큼 획기적인 사건이라 기술적으로는 아마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흥분할 얘기였다는 거고 그 뭐라 그랬냐면은 추론 반도체 수요가 10배 늘었다. 추론 시장의 크기가. 네. 이 얘기가 제가 볼 땐 굉장히 그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고 엔비디아 입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진율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초반에 마진율이 높지만 계속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70%대 중반을 회복할 거로 본다고 요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시장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AI 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 듯한 근데 여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트럼프가 사실 중동 데리고 가서 젠슨왕 계속 이거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애플 까면서 이 매출만 해도 UA까지 다 해서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특히 트럼프나 이쪽에서는 인공지능 붐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딥시크로 깨졌던 미국의 위상을 뭔가 순위를 바꿔놓는 거나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만들려는 느낌을 저는 느끼는데 그 대표 주자로 엔비디아를 내세웠고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기술적으로 그걸 증명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그런 게 들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권 바뀌면 데이터 센터 새로 짓는다고 난리인데 예. 이제 사우디 말고 우리도 와서 또 사인하고 가지 않을까? 많이 사겠다. 10년 동안 뭐 데이터 센터 짓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손정희 회장을 했잖아요, 한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만큼 돈도 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도 딴 나라에 비하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하겠다 하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모양새는 팔 수 있는 건 되게 많겠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보니까 또 올렸던 게 내일 오후 1시 30분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치 수장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영원히 뭐 끝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네네네. 되게 좋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럼 이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환호할 만한 소식이고 그렇죠. 또 일부 주주는 그 일론 머스크한테 주 40시간은 일해야 된다 소환까지 보낸다고 하니까 네, 예전에 그랬으니까. 예, 로보택시 출시도 얼마 안 남았고 네네네. 이제는 좀 호재가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 테슬라의 기술적인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하면 많이 길어지는데 네. 제가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보셔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모 유튜버가 한 그 중국 네. 리오토의 L7 시승한 걸 봤습니다. 자율주행을 네. 내내 하는 모습. 네. 기회 되면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요. 리오토의 L7. 예, 네.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중국에 오토바이 많잖아요. 몇십 대 오토바이가 다 달려드는데 그 사이를 자율주행으로 다닙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고요. 네. 저는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 정도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회 되면 꼭 보십시오. 이걸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 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미국이 질 거냔 말이죠. 아니겠죠. 중국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 1, 2년 전에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마 자율주행은 중국이 더 앞설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중요한데 중국은 개인 신용 정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네. 정보 보호가 안 되다 보니 일찍부터 그 도시 하나를 다 열어서 자율주행 해봐. 이렇게 됐던 거하고 예. 미국은 주별 규제다 보니까 몇 군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 사실 원래 테슬라 같은 회사가 없으면 미국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엔비디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도 이번에
젠슨왕이 트럼프한테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랑 같이 중국 맡기만 하면 안 되고 같이 가게 해줘야 지속적으로 미국이 지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맞아요.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테슬라가 없었다면 미국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왜 아까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말이 길었네요. 요지는 이겁니다. 결국 미국도 중국을 따라잡는데 자율주행에서 따라잡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제가 완화된다는 전제로 본다면 트럼프는 갈 길이 창창한 거고요. 트럼프요? 머스크? 일론 예. 머스크요. 죄송합니다.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는 갈 길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 규제 완화에서 오는 그 혜택을 테슬라가 엄청나게 누리게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게 예,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서로 약간의 삐걱삐걱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중국을 앞서야 한다는 그 논리에 있어서는 완전 동의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랑 미국 달러 두 가지 엮어서 미국 달러가 강세가 이제 없어지고 약세로 돌아갈 건지 거기에 맞춰져서 미국 달러가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강세가 계속 될 건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은 일기 때 트럼프가 다 그랬는데 정말 눌렸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일기 때 미국 그 달러를 좀 무시했었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고 이번에 그거를 메꾸고 들어와서 초기에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갑자기 좀 위축된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었냐면 이 제롬 파월을 좀 눌렀더니만 금방 달러에 대한 위협,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 달러가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았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진 대책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돈을 풀고 감세를 하고 이러다 보면 가치는 떨어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관세를 내놓으면 미국 달러에 대한 존경심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이거를 지켜내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그 트럼프는 뭘로 본 것 같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찾은 겁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세 가지 정도, 한 세네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왜 담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거. 요거를 만약에 제도적으로 계속 열어준다면 그거 담당하는 그 코인 관련된 그 뭐랄까 짜르라고 부르는 네, 그 사람이 그 뭐라고 데이비드 했냐면 삭스, 예, 맞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하룻밤 사이에 수조 달러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안 해도 테더는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는 자판기도 그러니까 ATM도 나올 정도. 그러면 이 테더가 활용되는 만큼 미국 국채를 사야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미국 국채를 살 수요를 만들어내니까 옛날 같은 일본이나 중국이 안 사줘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되고 미국 국채가 탄탄하다면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도 유지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연결돼 있거든요. 이번에 네네. 트럼프가 톡톡히 값을 치렀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국채 안정성만 만들어낸다면 나머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하더라도 기축통화 지위는 충분히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또 맞습니다. 10년물이라든지 이런 국제 수익률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도 나오고. 예, 왜냐하면 국채 예. 시장이 뻑이 일어나면 사실 미국은 침체고 뭐고 감당 안 되는 한 2년 전쯤에 비슷한 또 영국에서 있었던 리즈 트러스트 사태 같은 트러스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라서 트럼프는 그걸 아예 이제 사전 차단할 수 있게 수요처를 아예 깔고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 내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 결국 오늘 2,700선을 내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과 섹터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통신 장비입니다. 미국 수출과 관련돼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 그중에서도 5G 종목들 오늘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였던 게 KMW인데 이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실적 바닥 통과와 PBR이 역사적 하단에서 장기 주가 우상향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매수 리포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구로 미국에서 대규모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수혜주들로 꼽히면서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부분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애프터마켓에서도 어느 정도 메인마켓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호실적 발표한 엔비디아, 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에볼러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이번 주의 주인공 엔비디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리포트인데요. 현재 주가는 실적 발표 후 간밤에 3%대 오르면서 13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매출이 44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 늘어 시장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도 73% 급증해 여전히 AI 칩 수요가 견고함을 보여줬죠. 다만 대중무역 규제 강화로 일부 매출 손실과 중국향 매출 부진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블랙웰 신제품 출하, 글로벌 대규모 수주, 설치 기반 확대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긴 합니다. 증권사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공급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제공 업체로도 도약하며 하반기에도 이익률 개선과 AI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I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서학개미분들은 제2의 팔란티어가 어디냐라고도 많이 찾고 계시는데 현재 주가는 122달러 선에 목표 주가는 99달러 선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팔란티어는 맞춤형 데이터 솔루션과 실시간 렌더링 기술로 고객 확보와 수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방위 산업과 글로벌 B2B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 중이고 인공지능 다음 단계로 꼽히는 ASI, 즉 초인공지능 기술 확장 가능성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수주 잔고는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증권사는 팔란티어의 꾸준한 성장세와 내재 가치 재평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글로벌 톡신 시장의 기대주 에볼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9.34달러 선에 목표 주가는 23달러 선에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볼러스는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해 점유율 2위까지 올린 업체죠. 최근 CFO, 재무적 책임자의 자진 사임 소식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 회사 측은 경영과 재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단기 충격 이후 본연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기업들 최신 이슈와 함께 또 볼 수 있는 국내 기업의 모멘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헤드라인만 봐가지고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더니 네. 다 좋은 거라고 주가도 오르고 시장도 다 돌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미운 털 빼고는 되게 잘 나왔죠. 잘 나온 그게, 건가요? 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H20 예, 중국용 H20. 칩 예, 예. 때문에 아 이거 조금 미운 털이긴 하다. 근데 그것 빼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미운털 뺀 실적을 또 내놨잖아요. 따로.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실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총 매출은 441억 달러였죠. YY 기준으로 이제 69%.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는 이제 73%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논갭 기준하고 갭 기준을 좀 비교를 해야 네. 되는데 회사는 계속 논갭 기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표준화된 게 아니고 우리 진짜 실적이 이거예요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논갭 기준으로는 이제 H20 손실 제외하면은 이제 0.96달러 정도 EPS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 손실을 포함하게 되면 0.81달러였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했을 때는 사실 잘 나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수출 규제의 역량은 그 이제 한 1분기에 45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2분기 추산을 좀 했거든요. 이게 8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 통제가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 2분기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80억 달러 추산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풀리더라도 뭐 반영되기까지는 좀 리드 타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미운 털이 H20이었는데 그래도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하고 일단 좀 어느 정도 화해 모드가 됐고 그러면 H20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주가를 또 끌어올린 거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엘 울트라. 맞아요. 그러니까 예. 잘 팔리네. 이거 진짜 잘 팔리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초에 차질 없이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제 서버렉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공급 약간은 병목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폭스콘이라든지 이 회사들이 조금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3분기 초에 차질 없이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같이 실적은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블랙엘 울트라 GB300이라고 하는 게 그 이번 어닝콜에서 젠슨 왕이 주요 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일단 공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 공급됐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이닉스가 아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으니 하이닉스 실적도 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랙엘 울트라용이 들어가는 거는 HBM3E입니다. 이게 12단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8개가 탑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그것도 좋았던데 엔비링크 퓨전. 네. 예,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NV링크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블랙엘 울트라에서 NVL72가 있는데 이게 AI 슈퍼컴퓨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AIG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추론하고 사고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추론과 사고를 위한 머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설계가 된 게 NV72 AI 이게 그레이스 CPU가 7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좀 비쌉니다. 이게 렉 하나 이렇게 그렇죠. 쭉 있는 예. 건데 그게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거를 좀 많이 주문해가지고 대당 가격이 수십억 원 이상일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AI 추론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 그럼 결국에는 AIG로 가기 위해서는 AI 추론이 필수적인데 지금 1년 만에 10배가 성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NVL72 같은 경우에는 이 렉 장비 하나당 비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시크 얘기를 하지만은 네. 지금 또 오늘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결국 딥시크가 과거에는 챗 GPT를 그 팔로우를 했는데 지금 또 제미나이를 또 팔로우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결국에는 어떤 걸 따라가야지만 추론이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반도체 필요하겠구나라고 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거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XAI만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콜로서스 2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GPU가 거의 몇 개 들어가느냐. 100만 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콜로서스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멤피스 쪽에 있지만 이게 20만 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슈퍼컴퓨터를 거의 가장 빨리 만든 사람은 일론 머스크다. 근데 이걸 100만 개로 하면은 이제는 좀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과연 XAI만 할까? 메타는 가만히 있을까?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BO3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영상.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이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물리학입니다. 피지컬 AI인데 그럼 우리가 후라이팬에서 웍질을 할 때 이게 재료가 물이랑 섞여서 유체역학이 있잖아요. 이 유체역학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이 AI가 물리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소라도 그렇고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미나이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봤어요. 고양이가 수영하고 있는 거 영상을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구글도 그러면은 GPU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실적 계속 좋아질 계속해서. 거다라고. 구글은 보고 있습니다. CPU 쓰는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일부고요. 일부고. 네. 일단 범용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급한 예. 대로는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또 우리 한영희 연구원 나왔으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예, 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도 올렸잖아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시 반에 오벌 오피스 맞죠? 네, 그걸로 맞습니다. 불러가지고 백악관. 기자회견 한다고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반. 네. 타이밍 좋네요. 근데 별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생각할 여기 때는. 기자회견 내용은 별건 없겠지만, 근데 그 전에 왜 보면 베센트하고도 뭔가 좀 파이팅 넘치게 네. 사이가 좀 틀어진 면도 있고 여기서 뭐 베센트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트럼프가 여전히 일론 머스크 좋아하고 사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 마지막에 이제 도지에서 나갈 때 전체 백악관 참모진들하고 다 같이 있었던 네.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 떠나면서 이제 박수를 쳐줬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과 일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었다. 네. 뭐 이런 언급도 나왔고요. 근데 뭐 아직 사이 좋습니다. 네. 아직 사이 좋고요. 그래서 로보택시를 결국에는 규제잖아요. 그러면은 로보택시 규제를 풀려면은 미국 도로교통국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이 얼마 전에 테슬라 기가 텍사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보택시랑 옵티머스를 보고 갔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멘트를 했느냐? 테슬라 같은 기업을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규제가 주마다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를 합쳐가지고 연방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지금 웨이모도 그렇고 테슬라 로보택시도 그렇지만은 계속 더뎌지는 건 주마다 그 규제를 다 맞추려면 힘들거든요. 그럼 연방으로 하나 해가지고 하나로 맞춰버리면 표준으로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도로교통국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미국에서는 밀어주고 있다. 네. 저는 일단 블룸버그 발로는 나온 거 일자는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인데 여기서 나온 게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변경된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지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초기에는 기존 소비자용 모델 Y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핸들과 페달이 없는 전용 모델 사이버캡으로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연회에서는 이제 사이버캡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시연했느냐? 거기가 20세기 스튜디오였잖아요. 거기서 했기 때문에 사유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는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일단 텍사스는 자율주행 규제가 다른 주보다는 조금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출시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근데 테슬라 차량이 오스틴 동남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6월 달에 말했다시피 뭐 안정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FSD를 적용시킨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비전으로만. 네, 일단 초기에는 10대 정도 투입을 하다가 이제 수개월 내에 1000대로 확대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계속 로보택시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 종류의 하나가 TC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운송 허가 번호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운송 허가 번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운송 허가 번호 있으면 택시 그런 거 면허 라이선스 네.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리무진, 셔틀,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거 발급받으려면 이 TCP 면허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그 모델 Y 주니퍼가 TCP가 되는데 이거 말고 제가 텍스트로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 좌측 하단에 이제 TCP 0046-782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 텍스트로 된 게 있는데 그냥 말로 설명드리자면은 네네. 이 면허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 그 모델 Y 차량이 되는데 지금 화면을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은 임시 번호판이 발급이 돼 있거든요. 이게 TCP로. 뭐야, 그래- 31093 이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아, TCP 0046-782? 네, 이거는 0046-782. 이제 발급된 번호고 실제 운전 번호판에는 310-93C4라고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TCP로 발급된 건데 실증 운행 주일 것이다. 진짜 번호판이다. 네. TCP는 등록 넘버고 네네. 원래 이 판은 네. 뭐 이게 임시라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진짜 번호판이 붙어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이건 진짜 받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잖아요. 그 아빠 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바 사자는 그 운송 면허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택시 번호판 보시면 다 아바 사자 뭐 네,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실증 운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그 이거 여기 볼 지금 수가 사람이 있겠습니다. 없는 거예요, 운전석에? 네,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기에 동영상으로도 확인을 와. 했는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허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처음에 열대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지나면 이제 진짜 그 무인 2인짜리 되는 개 예쁜 애가 나올 거다. 네네. 제가 어제 무슨 동영상 보다 보니까 낮에는 제 사람 로보택시가 무인으로 나르고 밤에는 네. 택배한다 그러더라고요. 옵티머스가 타가지고. 엔잡러네요, 엔잡러. 그래서 뭐 밤낮으로 안 쉬고 그 로보택시가 돌 거라고 24시간 엔잡러. 쉬지 않고 그러면은 네. 와 뭐 그렇게 하면 진짜로 수익성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연료비, 예. 그다음에 옵티머스의 연료비, 뭐 이거는 생각했을 때 전기로 되잖아요. 결국에 네. 전기값이 싸거든요. 저도 테슬라를 타지만 400km 가는데 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네. 이게. 물론 완속으로 합니다. 예. 근데 그걸 따졌을 때 과연 택시가 400km 돌면 얼마 정도를 나올까라는 걸 비교를 했을 때는 답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성은 확보가 네. 된 것이다. 만약에 이게 휘발유였으면은 빈자리였을 때는 또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보다 훨씬 저렴한 테슬라는 전기로 충전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은 좀 확보될 것이다. 근데 옵티머스가 배달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 집에 갖다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그러니까 그쵸. 대충 어디 가서 내려는 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 개 같이 댕겨야 저녁에 배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쵸. 아, 진짜로 로보택시랑 옵티머스 같이 같이 다니네. 다니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걔가 24시간 돌고 그다음에 이제 딱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금융권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딱 드는 게 아, 이거 한 대씩 판 다음에 얘가 수익을 내서 투자자에게 준다 그러면은 테슬라 그 택시를 그 금융상품처럼 사는 거죠. 그걸 그쵸. 사가지고 돌리면 나한테 그 걔가 영업해서 나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현금 흐름만 있으면 그렇죠. 되죠. 처음에 현금 딱 리스로 하면 되니까. 그래, 리스로 하면 네,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대출보다 금리만 그쵸. 잘 나오면 또 대출받아 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그거보다 이자가 네, 이제보다 네. 잘 나오면 네. 그러면 이러면 되게 그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그쵸. 자기도 안 들고 네. 막 매출도 충분히 들고 가능한 네, 가능한 시나리오. 가능한 하죠. 시나리오죠. 네. 옵티머스 한 대 사고 네. 그다음에 택시 한 대 사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끝도 없이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는 수익을 창출할 수 느낌이었습니다. 있는. 저도 네.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나요? 네. 아. 그래서 금융도 엮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파이낸셜도 따로 있습니다. 아, 보험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 네. 아니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뭐 테슬라 로보택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전기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기차 뭐 시장 점유율 위협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비와디도 그렇고 또 샤오미도 네. 보니까 테슬라 모델 Y를 겨냥해서 이번에 또 SUV 전기차 출시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샤오미에서 전기차 나오는지도. 아, 샤오미에서도 나옵니다. S7의 그 SUV. SUV는 이제 이번에 네, 나오는 이번에 나온 예, 거. 세단은 작년에 나왔었더라고요. 네, 작년에 나왔는데 예. 뭐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뭐 잘 팔릴 내수 시장이 워낙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뭐 잘 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SU7 사고 났을 때 자율주행하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거든요. SUV가 그 샤오미. 네, 샤오미 아. SU7. 네,
그 똑같은 커브길에서 중국 사람들은 예. 극단적으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웨이보나 샤오홍슈 SNS에 좀 들어가서 봐보면은 중국인 테스터들은 그 산에서 FSD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를 키더라고요. 차선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길인데 거기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거의 바로 절벽 옆인데 그냥 테스트 하더라고요. 근데 다 갑니다. 떨어지지 않고. 네, 근데 똑같은 샤오미 SE7 사망 사고 난 그 길이 하나가 있는데 네. 갑자기 그 밤에 운전을 하다가 S자 커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S자 커브를 잘못 돌다가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똑같이 테슬라로 주행을 해봤는데 테슬라는 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보험 등록 대수를 보면은 지금 11,000대 나오거든요. 원래 분기 초는 수출 물량입니다. 분기 말로 갈수록 중국 내수에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차트를 제가 띄워주시면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11,000대까지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 중국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분기 말로 가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000대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뚝 떨어지는 게 중간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분기 말에서 분기 초로 갈 때 이게 도레미, 도레미, 도레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따끈따끈하긴 한 건데 지금 프리몬트 공장에서 테슬라 저가형 그 차량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프로토타입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게 위장막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가형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아디가 지금 판매량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를 조금 데이터를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그 저가형 차량이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마진이 많이 안 남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비슷할 겁니다. 사실 마진이 많이 안 남는데 결국에는 그 7%짜리를 마진율 7%짜리 지금 15% 14% 남는다라고 하면은 7%짜리 2대를 팔면 되잖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마진은. 그래서 그 저가형 차량 출시하게 되면 모멘텀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테슬라는 이제 화물에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확장돼 있냐면 프리몬트, 텍사스, 베를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중간, 아래, 위 세 개 합쳐서 오스틴, 프리몬트, 베를린입니다. 근데 저게 차량이 공장에서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뭐 배로 실든지 아니면 배송을 하든지 선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그 옆에 FSD 딸깍 키면 알아서 간다는 거죠. 목적지 정하면. 저기 안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연봉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냐? 한 6, 7천만 원 하거든요. 연봉이. 근데 저 인력이 필요 없으면 이익률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도 테슬라는 잘 그려지진 아직까지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만 치료제 짧게 여쭤볼게요. 네. 오늘 보니까 뭐 나이백 우리나라에서 뭐 네. D&D 파마텍 네.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해외로 뭐 기술 이전, 특허 등록 등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계속 그 비만 치료제 네. 보고서를 내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저희가 그 비만 치료제 인덱스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인덱스. 네, 그래서 네.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총 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냥 오늘 나온 이제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는 D&D 파마텍이나 네. 아니면 펩트론 아니면 킵스파마 이런 쪽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경구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D&D 파마텍이 하나 특허 등록 결정이 나왔던 게 호주에서 네. 이제 두 번째 특허 등록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본 특허보다 넓은 기술 범위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주사제 대비 피하 주사제 대비해 가지고 경구용이 왜 조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뭐냐면 생체 흡수율이죠. 왜냐면은 먹게 되면은 이게 생체 흡수율이 투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사제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흡수가 어떻게 하면은 작은 용량 대비해서 잘 될까라는 게 이제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기반 저분자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복용 편리성, 그러니까 주사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아프죠, 조금. 네,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주 1회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젯바운드나 마운자라고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주 1회 주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경구용은
그냥 알약 먹듯이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은 네. 그런 거부감은 좀 덜하기 때문에 편리성인데, 근데 왜 이게 경제성까지 이어지냐면 펩타이드는 생산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생산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분자나 비펩타이드나 경구용으로 가게 되면은 편의성도 그렇고 생산 단가랑 생산 능력이 빨라지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어딜 노리냐? 중국이랑 인도를 노린다는 거죠. 두 개만 하더라도 인구가 28억이거든요. 근데 중국 비만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에요. 맞네요. 네, 그래서 저는 경구용이나 그 저분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D&D 파마텍인데, D&D 파마텍이 이제 뭐 메세라랑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개발 중인 5개 오랄링크 기술을 적용을 했거든요. 이게 경고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002-5라든지 224나 0975라든지 이게 오랄링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좀 확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이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제 곳곳에서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보호 실태와 그리고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는 이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잠잠해졌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SKT 그 해킹 사건을 처음 안 게 네. 한 4월 한 말쯤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4월 18일 날 최초에 SKT 쪽에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곳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정보 합동 조사단에 의해서 계속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게 5월 19일 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 정보까지 이제 탈취를 당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 나오니까 1차 발표 때는 그냥 단순하게 뭐 가입자 식별 정보라든가 이 정도만 해킹이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성 코드도 한 25개 정도가 더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악성 코드가 29개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IMEI라고 그래서 기기 고유 식별 정보까지 탈취가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대응, 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 가입자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어떤 보안에 대한 이제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시각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유심 칩을 교체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교체하신 분들은 좀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뭐 유심칩 교체는 이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간 정보가 네. 완전하게 뭐 삭제가 된다든가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이 디지털 정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복사기도 있고 붙여넣기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심 교체 서비스도 있고 유심 보안 서비스도 있고, 그 심지어는 뭐 지금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행스러운 건 그런 유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식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SKT 입장에서는 지금 최소한의 뭐 안전장치라든가 어떤 대책을 위해서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유심 교체 서비스만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SK텔레콤 말고 KT나 LG나 두 군데는 안전한 건가요? 글쎄요, 이게 전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통신사들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킹 사고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 KT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뭐 중간에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 LG도 최근에 2023년도 이런 쪽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된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요번에 또 SKT까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연 이제 통신사를 다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고,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통신이 국가 기반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통신이 마비된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통신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 통신 3사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쓰는 휴대폰이라든가 내 통신 장비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라든가 불안할 수뿐이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LG도 그렇고 뭐 KT도 그렇고 뭐 지금 SKT도 그렇고 어떤 이제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2012년도에 이제 KT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정도가 넘게 그러니까요. 투자를 했었고 예. LG도 뭐 실질적으로는 뭐 600 얼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쓴 비용은 한 1,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마켓시어가 거의 50%에 육박하면서도 네. 실질로 사용한 비용은 뭐 한 800억 정도뿐이 되지 그래요? 않으니까 다른 쪽에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난의 우려도 지금 잠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보니까 네. KT는 지금 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규모가 커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LG U+도 사실 저 그래프보다는 많은 한 800억 정도. 네네. 그런데 SKT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네. 네. 근데 뭐 이제 보안에 대한 투자는 이제 예. 그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비재무적인 활동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규제 체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규제에 어떤 부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비용으로서의 어떤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의 전체적인 볼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대당으로 쓰고 있는 전화기 대당으로 따지면 저 1,000억이라 그래봤자 한 대당 뭐 몇백 원, 몇천억밖에 안 쓰는 네. 건데 금액상으로는 솔직히 적은 것 같고 근데 그러네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저렇게 정보 보호에 쓰는 비용이 저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용 어떤 투자를 하면은 정보 보호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는 게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개발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면 네.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투자를 계속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또 해킹해서 들어오려고 네,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 계속 또 한쪽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투자를 계속하면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보보안 같은 경우는 창과 방패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을 든 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어떤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공격해서 마비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탈취하려고 이제 계속 시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패를 든 이런 기업체라든가 국가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뚫으려는 창에 대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 이제 디펜스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안에 대한 투자 비용은 뭐 물적, 인적 뭐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른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안에 대한 인력. 왜냐하면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게 그 보안에 대한 인력이 그 정도 갖춰져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그 기술적인 장비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 뭐 이게 시안 뭐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뭐 감가상각이 뭐 이게 될 수는 있겠지만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계속 갖다 놔야 되죠. 그리고 솔직히 기지국 위치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기지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기지국을 새로 만든다든가 거기에 들어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안은 어떻게 보면 뭐 이 금액이 1,000억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것이다. 아니면 뭐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 뭐 투자 비용이라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계속 뚫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 다 비용이거든요. 네.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서 봐야 되고 또 특히는 요즘은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적화된 AI 시스템을 통해서
제3자가 자기네 어떤 서버에 접근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방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그 행위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그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었을 때는 이게 해킹이 맞다. 이런 패턴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또 축적하는 기술 뭐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 가지고 어떤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개인정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 네. 보면은 사실 인터넷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주민등록번호 네. 쓰는 거 일상이고 또 뭐 SNS 사용하면은 거기 개인 사생활 다 노출되고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네네. 그리고 한참 딥시크 나왔을 때도 이제 챗 GPT 안 쓰고 딥시크 쓰면은 개인정보 다 네. 유출되는 거 아니냐. 특히 중국 플랫폼 쓰면 더 그럴 수 있다. 이런 네네. 우려도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원래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면 예. 이제 개인정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이 2개 이상 정보가 결합해가지고 사람을 식별한다든가 대상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건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식별할 네네. 수- 그래서 대상을 특별하게 이제 사람이 되겠죠 대부분이 이 식별할 수 있으면 그 개인 정보라고 이렇게 치는데 전화번호 하나만 갖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이름 옆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으면 이게 누구의 전화번호다.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개인 정보가 단순하게 텍스트 형태의 이런 정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생체 정보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부분이 다 개인 정보가 됐거든요. 예. 특히 뭐 최근에는 강남 쪽에서 어떤 이 생체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어떤 생체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네네네. 그리고 이 실체적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틀릴 수 있어도 그런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이런 이슈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국 플랫폼에서 네.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정보가 다 수집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도 지금 계속 갖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의혹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 단순하게 우리가 치는 어떤 검색어 이 정도 수집하는 건 당연하겠죠. 네.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예.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자들이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부분을 많이 입력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데 자기가 치는 패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로그인을 했으면 거기에 로그인할 때 분명히 자기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름, 뭐 네. 거주지 이런 부분까지 다 수집하거든요. 근데 그 수집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그 중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사로 이 보내는 과정상에서 그 외부의 해킹이 발생할 소지도 약간 있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간 다음에 또 누구랑 또 공유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지금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네. 이제 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알아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하드웨어가 털리는 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터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그걸 아이디, 이름, 그걸 마케팅에 쓰려고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한 명당 300원, 500원씩 해가지고 파니까 몇 천만 원, 몇 억씩 팔거든요. 근데 네. 진짜 웃긴 게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아이디 삽니다 쓰면 파는 사람이 쫙 나와요. 지금 우리 이미 공공재로 네. 막 팔리고 있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털리고 있는 이미 거네요. 다 털렸죠. 이미 다 털린 게 그걸 DB화시켜서 팔고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정크 메일이나 피싱 메일이 계속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국회나 국가에서 최소한도 그걸 파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원천적으로 이걸로 돈을 못 벌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해킹을 안 하지. 이걸로 돈을 벌 수단이 생겨 있으니까 자꾸 해킹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만 네. 털면 네. 팔아서 돈으로 몇 억씩 그냥 몇십억씩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게 뭐 예를 들면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이런 데서 못 팔게 딱 막아버리던가 네네. 강제로. 근데 그걸 못 한대요. 국회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막아버리던지 왜냐면 그게 또 이제 밖에 있는 회사잖아요. 구글도 미국 그렇죠. 회사, 예, 예, 페이스북 미국 예. 회사.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때려가지고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식의 정책이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개인의 정보를 사고 파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원칙적으로. 외국 쪽에다 서버를 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통제권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해킹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과시용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 자기 그러니까 과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예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해킹을 했다. 지금도 네. SKT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올해 4월 뭐 19일 날 실질적으로 18일 날 실질적으로 그 이 백도어라는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지만 그게 심어진 지가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SKT 해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만약 데이터를 갖고 가서 예. 어떤 뭐 다크 앱이라든가 아니면 오픈 앱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알 수 있었겠죠. 이거 봐라. 내 전화번호, 내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내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어디서 분명히 이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제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예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해커가 갖고 금전적인 이득 뭐 편취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과시욕 아니면 정말 이거는 어떤 사기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국가 기반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과시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정보법에는 분명히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살급하는 건 금지돼 있어요. 다만 이게 대형 포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운영이 뭐 이거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걸릴 수 없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해외에 기반을 두고 이 접근하는 애들도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뭐 팝니다 이렇게 띄워놓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사기성 팔진 않고 과거에 실질적으로 뭐 이 자기네가 했던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을 위해서 계속 그 우려먹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의 대화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판단을 해놓고 나중에 뭐 단속이라든가 해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속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형 포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계속 개인정보를 뭐 팔고 산다든가 불법적인 뭐 음란물을 판매한다든가 뭐 그걸 공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개인 입장에서 가장 내 정보가 유출됐을까봐 걱정이 되는 사안은 이제 뭔가 금전적인 손실인 경우들이 네네. 많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콜드월렛에 넣어놓지 않으면 이게 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대통령 후보들 다 내놨잖아요. 지금 가상자산 산업 육성하겠다. 네네. 그러면은 뭔가 보안부터 강화하는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안은 뭐 특정한 뭐 가상자산 거래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예. 전체 산업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SKT 요 사태를 보면 그 이제 가입자 식별 정보 특히 이제 유심히 있는 정보가 이제 탈취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가 탈취당하면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이슈가 지금 계속 있거든요. 이제 네. 그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어떤 뭐 그 코인을 이체한다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데서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스팸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네.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줘. 너 누구누구 맞지 않냐. 그래서 정말 이게 뭐 특정한 거래소에서 보내는 것처럼 믿게끔 해가지고 정보를 탈취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맞아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탈취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한 4, 5년 전? 네, 그 정도 이고 최근에 이제 재단을 네. 통해서 뭐 대표적인 뭐 게임 만드는 뭐 이런 재단도 있었고 작년에도 뭐 몇 개 재단이 이렇게 해킹당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킹 시도는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몇 년 전에 지금 한 5, 6년 됐죠.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이후에는 어떤 보안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안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선 공약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보안이 제일 우선이 돼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안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떤 탈취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그 거래소는 아마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런 환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개인 지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게 그렇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 이제 자기가 꽂았을 때 해당 사이트가 가짜인 사이트도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다 거기 보관하고 있는 이제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는 뭐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 뭐 이런 부분이 또 탈취당해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보안은 어떤 기업의 어떤 국가의 어떤 개인의 이런 세 가지가 다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져야지만 철저하고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뉴욕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도 궁금해지네요. 왜냐면 요즘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시시각각 바뀌고요. 네, 매번 주식시장 또 채권시장, 환율시장 급변하는 시장 속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증시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